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바로 모셔볼까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언더스탠딩의 최장신 기자. 그렇죠. 네. 키로는 뭐 다 미치다. 그렇죠. 예. 장순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위치로는 대표님 안 대표 미치죠. 안 대표? 아닙니다. 뭐 거의 말은 안 듣습니다. 야, 예. 저희 회사는 인물 순으로 직급을 주는 겁니까? 예. 장 기자님 오늘은 미국 부동산 얘기. 미국 부동산 뭐 네.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요즘에 뭐 30년짜리 모기지, 미국은 대부분 30년짜리 모기지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사실 우리 변동금리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예. 소리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는 어떤 고민이 있대요. 고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국 부동산에 고민이 있다. 그 30년 모기지를 들어보죠. 둘러싼 고민을 좀 전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아,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거의 30 대부분이 고정금리 대출을 빌리고 네. 그 중에서 한 뭐 7, 80% 정도는 30년짜리 모기지를 빌리거든요. 고정금리. 그러니까 한번 빌리면 30년 동안 쭉 금리가 고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네. 다 고정금리여서 네. 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걱정이 올라가면 그냥 네. 안 팔고 난 네. 그냥 버티고 나는 예. 싼 금리니까. 네, 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오 웬일이야 하면서 갈아타고 네. 뭐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계속 낮은 금리로만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예, 맞아요. 너무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은 예전에 김사원 기자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예, 같고 예.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뉴욕 타임스 기사인데 그 30년짜리 모기지의 함정에 빠졌다. 음흠. 미국 주택 시장이 깨지고 있는데 망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소유자들이 원래 예전에 빌렸던 그 30년짜리 모기지를 깨질 않고 그대로 계속 갖고 있으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낮은 금리로 빌려놓은 30년짜리 모기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 요 금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7.7%. 예, 지금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7.7%인데 와. 이게 뭐 2년, 3년 전만 해도 거의 3, 4%도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금리 30년 동안 쭉 개런티가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면 7% 거의 8%짜리 그 주택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어. 이제 매물이 안 나온다. 매물이 안 나오고 그런데도 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수요들은 있으니까 이제 집값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래는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죠.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옛날에 싼 가격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건 어차피 미국은 다 고정금리로 받았으니까 네. 뭐 2%에 난 대출 30년 받았어. 네. 그럼 계속 2%로 버티고 있었는데 네. 지금 시중금리가 7%로 갔는데 네.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네. 나는 그냥 2%로 쭉 버티면 돼. 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주택 거래가 잘 안 된다. 거래가 실종. 어. 근데 가격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와 부동산 많이 반대로 가잖아요. 부동산 예, 가격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자산 가격의 거품을 꺼트릴 때 금리를 올리고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거래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거든요. 예. 우리도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 가격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거래가 잘 안 되면. 근데 미국은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참 미국 좋네. 뭐 이런. 이제 역시 우리도 고정금리로 가야 돼. 뭐 처음에는 이런 이제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 예. 주택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예. 라는 이제 포커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포커스가 미국 내부에서도 바뀌냐면 예. 그 대출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 사이에 어떤 형평성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 싸게 자기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예. 사고 싶은데 예.
옛날에 싸게 받은 사람들이 내놓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 살 기회마저 박탈당하냐, 이 사람들끼리 어떤 양극화를 시키느냐, 이 30년짜리 대출이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금리가 오르면 네. 당연히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은 오르고 있고. 네, 네. 집값 올라도 그 금리를 물고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매물은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 그럼, 날만하겠네. 그럼 유주택자들은 미국의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집 빨리 샀어야지 막 이러고 놀리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진짜 화가 많이 난다.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도 대출 있을 것 금리도 네, 높은데 맞아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세대금리 아니죠. 세대 차이. 왜냐하면 빨리 집 산 사람들은 그 깔고 앉아서 나름대로 그렇죠. 집값 올라가는 것도 향유하고 이제 예. 막 결혼한 사람들 이제 막 결혼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구할 수도 없잖아요. 구하려면 7% 8%짜리 금리를 내야 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집값도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좀 금리가 높더라도 어떻게 좀 들어갈 커버할 수 텐데.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너무 지금 사실 상황이 짜증 나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펴는 때 이제 어떤 자산 금리를 올림으로써 거품을 꺼트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이런 자산의 거품을 꺼트려야 되는데 이게 다른 뭐 증권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 채권 시장 이런 것들은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잘 먹히는데 예. 유독 부동산 시장만큼은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값도 좀 떨어뜨려 놔야지 이제 경기 좀 물가도 좀 떨어지고 할 텐데 예. 이 거래가 안 되고 이 30년짜리 모기지를 깔고 앉은 사람들 때문에 거래도 안 되는데 수요는 생기니까 집값은 계속 높게 유지돼.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도 먹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대출이라는 게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해서 하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대출 받는 사람도 조금 리스크를 쥐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도 리스크를 쥐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데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갖고 가고 하는 식으로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예.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너무 소비자한테는 유리한 이제 대출이에요. 30년짜리만 이제 들어가면 거기 이제 정부 보증이 사실상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도 좀 낮아지고 3년 동안 금리 변동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오롯이 자기들이 떠안고 가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그러니까 투자자,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어떤 리스크 분담의 형평성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내부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은행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 은행들이 우린 진짜 너무 힘들다. 한국을 봐라. 다 변동금리로 해서 은행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금리 높아지면 우린 돈 막 떼거지 쟤네들 떼거지로 버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게 뭐냐. 우리나라랑 거의 정반대 포지션이죠. 우리나라는 은행의 예. 리스크 1도 안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거의 한 70% 80% 되니까 근데 미국은 정반대로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중개기관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모기지에 투자를 하는데 그 예. 모기지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어떤 금리 변동 리스크를 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자로 돈 버는 건 우리 주력 상품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비이자 이게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죠. 벌 데가 없으니까. 벌 데가 없으니까. 2% 대출을 해주는데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코리아를 봐라 코리아. 우리도 저 모델로 가야 된다. 그 미국 은행들의 주장. 그래서 같긴 선진국 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횡재세, 은행의 횡재세 논란이 없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뭐 거들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대 마진을 거기서는 특별히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여튼 미국에서도 이 30년 모기지가 뭐 장점이 많지만 너무 이동이 없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뭐 올해 지금만 나온 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늘어서 그런지 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덴마크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덴마크는 미국처럼 이 초장기 모기지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덴마크도 미국처럼 네. 예, 고정금리가 근데 많다. 고정금리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많은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요번에 그 거의 거래 절벽이라 그래서 1분기에 주택 거래가 22%인가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같은 장기 고정금리 베이스의 덴마크는 6%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어요. 거긴 거래가 잘 돼요? 그래도 거래가 좀 된다는 거죠. 왜요? 덴마크는. 바본 같은 뭐 고정금리면 내가 금리가 상승기에는 버티고 있어야지 왜 네. 자기 집을 내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이게 높은 금리로 이게 좀 갈아타야 되는데. 덴마크 시장이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도 상환하는 방법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랑 똑같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4%짜리로 빌렸어요. 무조건 갈아타야죠. 근데 시장 금리가 2%가 됐어. 갈아타야죠. 그럼 무조건 갈아타죠. 예. 그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올랐어. 제가 4%로 30년짜리 고정금리로 3억 원 정도를 빌렸어요. 4%로. 예. 근데 시장의 금리가 6%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깔고 앉아 있어야죠. 깔고 앉아 있어야죠. 예. 그렇죠. 버틴다. 버틴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그렇죠. 버틴다. 그러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자기 채권 내가 지불-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출했는데 네, 바로 그 모기지 은행에다 넘기면 예. 그 모기지 은행이 그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만들어요. 커버드 본드라고 하는데 이게 예. 이제 은행이 그 주택을 담보로도 주지만 이 담보 주택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그 돈은 갚아주겠다. 예. 일종의 약속을 한 두 가지 약속을 한 증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커버드 본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집을 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금리가 그 커버드 본드는 네. 내가 빌린 대출을 네. 일종의 채권화해서 네. 별도로 채권을 만들어요. 네. 자, 이거는 안승찬이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요거 사실 분 사세요 하고 채권으로 만들어서 은행이 뿅 시장에다 내놓는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이 중개를 해서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돈을 이제 주택을 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커버드 본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이제 이 담보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라고 하니까 시장 금리, 그러니까 시중의 다른 채권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좀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냥 그 정도로 끝인데 덴마크에서는 제가 이제 4%짜리 30년짜리 고정금리를 빌렸는데 시장금리가 6%까지 뛰었어요. 그럼 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냥 그 대출을 깔고 앉고 이사도 못 가고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커버드 본드, 내 집을 담보로 대출한 커버드 본드를 그 자기가 샀던 그 액면 가격과 예를 들어 3억짜리 액면가로 빌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3억 원을 3억짜리가 빌렸어요. 예.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 뭐 2억 8천 뭐 이렇게 네, 돼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2억 예. 8천, 2억 7천 예. 정도를 주고 사서 예. 제가 원래 이제 그 대출을 받았던 3억 원짜리 그 대출 증서와 갈아타는 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시장에서 2억 8천만 원만 냈는데 이 3억짜리 제 대출이 없어지니까 차액이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2천만 원을 갖고 음. 다른 대출 6%짜리를 갈아타더라도 2천만 원의 수익이 있으니까 네. 그 이자가 6%의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뭐 한 4%, 5% 정도의 충격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이사 가기가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금리가 튀는 상황이고 30년짜리 장기 모기지가 많더라도 예. 이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내 대출한 그 채권을 내가 스스로 사는 거군요. 네, 그게 그러면 가능합니다. 채권 가격이 네.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쌀 때 사. 네. 나는 원래 3억 원짜리 네. 원금이었는데 한 네. 2억 8천만 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은 대출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한 2천만 원 이익이니까 네. 내가 좀 더 비싼 6% 대출 금리로 받더라도 네. 2천만 원 번 거 가지고 요거 좀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일종의 약간 공매도랑 비슷한 메커니즘일 거예요. 갈아타기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갈아타기를. 네, 대출 갈아타기 할 때 음. 금리가 갑자기 뛰면 미국처럼 사람들이 얼음 이렇게 상태가 되잖아요. 아.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아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의 어떤 이제 보완책을 쓴다면 뭐 그렇게 이제 좀 이사 수요라든지 이런 필요한 수요는 좀 커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요즘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덴마크나 너무 부럽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요걸 보시면 예. 지금 변동금리가 56%고 그 고정금리 사실 이거 5년만 고정되고 사실 변동금리죠. 네, 사실상 변동금리니까 한 거의 75% 거의
네 명의 대출자 중에 3명은 변동금리 대출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처럼 갑자기 튀면 너무 부담이 되고 사실 경제 전체에도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기 고정금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서 미국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 고정금리가 많이 늘어난 데는 그 사실 거기 금융시장의 어떤 기초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구조가 그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작지만 금융의 구력이 오래됐고 거기는 이제 연금 제도가 발달해서 이 장기 채권, 장기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다고 해요. 예. 특히 금융기관의 장기물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 커버드 본드 발행량이 덴마크 GDP의 뭐 한 1.3배 정도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낮은 금리의 그 30년짜리 장기 모기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거기도 이 30년짜리 MBS 거래 물량이 거의 GDP의 절반 정도나 되니까 미국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GDP의 절반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30년짜리 장기 모기지 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가 돼서 안정적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커버드 본드도 그렇고 뭐 주택금융공사의 MBS도 그렇고 이 수요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막 고정금리를 많이 하고 싶어도 고정금리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해요. 뭔가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네. 아. 그래서 뭐 말씀들은 많이 하시죠. 이게 우리나라로 빨리 이제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예. 뭐 예. 이렇게 말씀들은 하는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약간 어거지스러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덴마크가 진짜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은 몰랐지만 작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한국도 자본 축적이 그만큼 돼 있고 사실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뭐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네. 나라인데 네. 왜 우리는 덴마크처럼 못할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덴마크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못하냐? 응. 그러니까 아직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GDP의 거의 뭐 1.3배나 정도, 3배 정도 되는 이제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 네. 커버드 본드 거래 물량이 되는데 우리는 뭐 10%가 될까요? 아마 그 이하일 것 같은데 예. 아직 그 이제 커버드 본드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은 초기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버드 본드라는 게 은행채랑 국채랑 중간 정도의 어떤 금리를 통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채 내는 것보다는 커버드 본드 발행하는 게 은행 측면 그 발행한 기관 입장에서는 좀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용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싼 가격에 발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거의 금리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커버드 본드 자체가 어떤 리스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이 보증을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은행의 리스크가 은행 입장에서는 더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커버드 본드가 잘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아직은 조금 이른 편이고. 은행이 보증을 안 해서 은행이 안 해서 그런 걸 것 같은데. 은행이 좀 덜 커버- 하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는 커버드 거죠. 본드가 그런가 하면서 말 그대로 커버 쳐주는 본드인 거잖아요.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라. 집이 있으니까 주택의 담보로 빌린 돈이면 네. 주택의 담보도 그 채권의 담보도 있고 네.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은행이 내가 뭐 보증해 줄게. 네. 그렇게 해서 둘 다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네. 다른 것보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면 소위 이른바 커버된 네, 채권. 금리도 좀 낮게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예. 그냥 그 은행이 보증해주지 않은 은행채보다는 금리가 낮게 발행돼야 되는데 예.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뭐 초기 단계인지 아, 뭐 그만큼의 어떤 그런 걸 하기 뭐 어렵다. 신용이라든지 어떤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외국에서 뭐 평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금리가 그냥 은행채 발행하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은행이 같기도 해요. 발행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음모론적인 그게 추정을 해봅니다. 뭐 이제 사실 덴마크가 이 커버드 본드를 어떻게 정교하게 활용해서 우리나라랑 좀 차별화되는지를 뭐 유럽 현지에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죠. 저는 그렇게 다녀오십시오. 되게 의미가 있는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비로 다녀. 자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좀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예. 어려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5년짜리 고정금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다음에 갈아탈 때는 다시 이제 금리 고정 구간을 막 5년짜리로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보완 대책들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그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리스크를 은행이 안 하겠죠. 본인들이 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이걸 왜 우리가 지냐. 하기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은요 본인들은 그런 리스크 안 지고 고스란히 이제 예대 마진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금리가 뛸 때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조마조마하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비생산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단 다른 것보다 네. 조기 상환 수수료부터 좀 없애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게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조기 네. 상환 수수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는 뭐싼 걸로 갈아타기도 어렵고 대환 대출 그거 예전에 비교해줘서 네. 원클릭으로 쉽게 대환해 주는 걸로 한다고 그래서 아직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라도 일단 해야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긴 했는데 좀 대환하기 좀 귀찮게 만들어 놓긴 했죠. 이제 뭐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거기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환대출 할 때도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가 지금 DSR이랑 그 LTV랑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야지 대환대출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이제 대출 빌리신 분들은 대안이 안 되죠. 예, 대환을 하려고 해도 DSR에 걸리면 대환이 안 되니까 대환이 안 그래서 되는 경우는 깔고 있죠. 앉아 있는 거죠. 예,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치려면 좀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야지 좀 금리가 좀 낮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대출하기가 좀 편해져야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집도 좀 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부자. 집을 너무 불리해. 안 사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돈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미국은 요즘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정금리가 많아서 네. 또 주택 시장이 약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왜곡되는 맞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너무 좋은데 네. 부동산 시장으로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르는 기현상 너무 집중돼서 95% 이상이 그 장기 너무 집중돼서? 고정금리다 보니 네. 거기서 생기는 현상인데 미국의- 다른 나라는 그렇진 않다고요. 미국의 은행들은 요거 한번 바꿔보자. 한국을 봐라. 그러고 있다. 저는 사실 그 모기지 시장에서는 미국이 거의 완벽한 제도를 갖춘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 덴마크가 훨씬 낫네요. 그러게 덴마크 현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해 한번 보겠습니다. 꼭 네.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네, 한번 취재해 봅시다. 네, 장수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